내 손녀 가슴에 상처 준 놈들은 할미가 죽어서라도 피눈물 나게 만들어줄 거고 하면서 손녀를 위로했고, 손녀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며 펑펑 울더라고요. 내가 할머니 자랑거리이자 자존심이었을 텐데 이렇게 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법조계 일을 그만두어 미안해 하면서요, 전 손녀에게 말했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할미는 지연이가 사법고시 통과해서 검사가 돼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지연이가 내 손녀인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거라고. 할미는 지연이가 흙을 먹어도 자랑스럽고 백수가 되어도 당당하다고 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손녀는 사표를 내고 다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학원을 다녔어요. 평소에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던 손녀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 중국어 학원도 등록하고 옷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걸 꼭 누르고 살았던 손년, 옷 관련 일을 시작하려고 이것저것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 엄마 닮아서 옷 관련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유전은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손녀는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 쪽 시장에서 옷을 떼오는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손녀 학교 친구들은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놓고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미쳤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학교의 망신이라고 뒷담 까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손녀는 아예 학교 사람들, 자신을 아는 사람들 모두 연락을 끊고 일하는 데만 열중했고, 결국 7년 뒤 손년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손녀 딸 아이의 사업 온대가 좋아서 중국에서 제품 질 대비 저렴한 옷을 직접 떼우고 한국 거래처에 납품하고 또 직접 제작도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중국어 능숙에다가 아무래도 법 쪽에서 일을 했으니 관련 법도 잘 알고 문제될 만한 것은 애초에 시작도 안 했으니 술술 풀린 겁니다. 정말 많은 돈을 갑자기 보니 연락을 끊었던 동창들이 손녀에게 전화와서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네요. 손녀는 칼같이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번 손녀는 30대 중후반부까지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어요. 할머니 호강시켜드린다면서 제 마을 뒤쪽에 터를 새로 사서 제 집도 새로 지어주고 엄마 묘 볕이 잘 드는 곳으로 이전도 해줬으니 말이지요. 정말 전 그런 손녀가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손녀가 이제 평생 혼자 살 수 없으니 지짝을 찾았음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간의 트라우마를 던져버리고 이제 새 출발을 해서 가정도 꾸미고 할미 손을 떠나 한 가정의 주체적 존재로서 살아갔음 하는 바람이 있었지요. 아무래도 할미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혼자 남을 손녀가 걱정되기도 했고, 애가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타고 여린지 아니까 걱정이 된 거죠. 결혼하라고 하면 손녀가 조급해질까봐 아무 말도 못 건네고 속으로 끙끙 앓던 중 손녀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만났고 아직 내 과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날 그냥 사업가로 알고 있다고, 그냥 내 과거 말하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런 걸 왜 때려쳤냐고 또 질문하면 트라우마 생각날 것 같아서 비밀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고 손녀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얼른 진행하라고 하며 응원해줬고요. 과거에 죄진 것도 아니고 검사한 거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손녀는 손녀 사위 될 아이를 제게 데려와 보여줬어요. 사실 처음에는 고개를
출동했습니다. 첫 인상은 날티가 났어요. 그런데 첫 인상과는 달리 너무 싹싹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성실하게 살았더라고요. 손녀딸과 비슷하게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생계전선에 뛰어들어 몸으로 부딪히고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일을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손녀딸과 같이 중국어를 배웠고 유통업 쪽 일을 해서 급격하게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결혼 정년기이고 하니 교제를 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일을 처리한 거였답니다. 그래, 니네 둘이 마음도 잘 맞고 딱 보니 행복하게 살 것 같으니까 잘 살아라 하고 흔쾌히 기분 좋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식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녀딸은 학교 동기들과 전 법조계 지인들을 식장에 부르기 싫어서 소규모 결혼식을 원했고, 그 뜻에 동의한 손녀사위도 소규모 결혼식에 동의한 대신 한 번 하는 결혼식이니까 정말 돈 아끼지 않고 멋들어지게 하자고 했나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망의 결혼식이 다가왔고, 전 그날 일찍 서울에 올라가 손녀 집에서 자면서 이제 준비를 했지요. 얼마 만에 분칠을 한 건지 온 얼굴 신경이 굳어서 자꾸 화상이 뜨고 손녀보다 제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안절부절 손을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손녀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할머니 너무 떨지 마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울면 안 돼요. 하면서 위로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손녀딸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 할미 걱정을 해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메이크업과 한복을 갖춰 입고 식장에 갔어요. 손녀 이모가 이제 손님들을 받고 전 관절이 많이 안 좋아 오래 서 있을 수 없어 사돈네에게 인사를 드린 뒤 1층 가방 두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냥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몸을 일으켜 3층 식장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손님들로 꽉 차서 도저히 탈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다 할미인 내가 더 늦게 식장에 입장하겠다 싶어 아픈 무릎을 짚고 비상계단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올라가던 중 위층 계단에서 손녀 사위와 손녀딸 사돈되는 사람들이 막 신경질을 내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엄마,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오늘 여기 온다고 했다고? 아니 걔가 나 결혼하는 걸 어떻게 알고? 걔가 엄마한테 연락한 거 맞지? 나 발찌 전자 이거 범죄한 거 들키면 진짜 끝장인데. 어차피 신상고지 시간도 지나고 해외 출국 막힌 것도 풀렸으니까 아내한테만 안 들키면 됐는데 그 애가 복수한다고 엄마한테 문자 온 거지? 미치겠다. 사람 써서라도 막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게, 너 거짓말로 중국 쪽 바이오 업체랑 사업하는 것도 들키면 이거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해. 게다가 너 그 범죄 저지른 거 들키면 진짜 끝장이야. 일단 엄마가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식장에만 들어가서 식 올리고 바로 혼인신고하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알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발찌는 또 뭐고 범죄는 뭔 말인고 자세히 들어보니 상상도 못할 손녀사위 비밀이 밝혀진 겁니다. 알고 보니 손녀사위는 고등학교 시절 때 여자를 잠깐 사귀었나 봅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 그 여학생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손녀사위가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고 술을 마시자고 했나봐요. 그렇게 둘은 술을 마셨고 그 여자가 정신을 잃었을 때 손녀사위가 그녀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술이 깨고 몸에 이상함을 느낀 그 여자가 손녀사위를 신고했나봐요. 그렇게 손녀사위는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3년인가 찾고 해외 출국도 금지되었다가 그게 풀려서 이제 중국어 배워서 왔다 갔다 한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돈 잘 벌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데 심성이 착하고 순수한 딸을 표적 삼아 손녀딸 사돈네와 손녀 사이가 완전히 작정하고 자신들의 과거를 숨긴 채 손녀딸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손녀가 검사 출신이란 것도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니까 온몸이 굳었고 절대로 이 결혼을 성사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계단에서 내려와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쳐갔습니다. 사람들이 타려고 줄에 서 있었지만 전 잠깐만요. 저 먼저 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3층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지요. 얼마나 급했는지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신발도 벗겨졌는데 신지도 않고 거의 맨발로 절뚝거리며 손녀딸의 신부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손녀딸에게 당장 나오라고 하며 팔목을 잡고 신부 대기실에서 끌어냈어요. 손녀딸은 할머니 갑자기 왜 이래? 시작 몇 분 전인데 왜 이러시는 거야 정말. 이제 문 닫고 매무새 정리한 다음에 식장 들어가야 한다니까 라고 말하자 전 할미 말 안 들을래? 빨리 와 하면서 손녀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손녀는 아니 할미 말이라도 해보라니까 무슨 일인데 그래요? 라고 하자 전 비상계산에서 들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남편들 그놈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지 아냐고. 그놈이 네가 검사 출신이란 것도 모르고 이렇게 범죄를 꾸린 모양인데 당장 식장에서 나와야 한다고. 그놈한테 당한 여자 피해자가 식장 뒤 엎어버린다고 협박 전화가 와서 저쪽 사돈댁은 완전 초죽음 상태에서 너 그까지 속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주변을 경계한다니? 라고 말했죠.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플래너 이모님도 깜짝 놀라서 입을 못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손녀딸은 그거 확실한 거냐고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손녀딸은 플래너님께 잠깐 식을 15분만 미뤄달라고 방송 좀 해달라고 한 뒤 그렇게 시간을 벌었어요. 손녀딸은 그 뒤 자신이 예전 법조계 동기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평생 연을 끊을 거라고 했지만 상황이 급하니 그 동기한테 전화해서 남편 될 놈이 신상을 전해준 다음에 범죄 기록을 검색했나 봐요. 손녀딸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동기의 대답을 기다렸고 몇 분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신상 공개 명단에도 있었던 극악의 범죄자인 그놈이 실제로 손녀의 예비 사위가 맞았던 겁니다. 손녀는 너무 충격에 빠져서 바로 주저앉고 플래너님은 이대로 진행 못한다고 하며 손녀를 일으켜 세웠죠. 소녀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웨딩드레스를 그 자리에서 벅벅 벗은 뒤 입고 온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플래너님께 부탁했죠. 방송으로 사정으로 인해 식이 취소되었다고 말해달라고. 위약금은 내가 소송해서 저 사람한테 받아낼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한 뒤 손녀는 제 손을 잡고 신부 대기석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문 앞에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돈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손녀는 사돈 멱살을 잡고 말했죠. 어디 범죄자 주제에 공사를 치고 나를 속여요? 내가 말 안 했지? 나 검사 출신인 거. 내가 차마 기억하기 싫은 그날 때문에 당신들한테 일부러 내 과거를 안 말했는데 당신들은 더 심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구나. 도대체 어디까지 날 속이려고 한 거야? 내가 그동안 헛공부를 했나 싶었고
사법고시 준비한 시간이 아까웠는데 이날을 위해서 공부한 거구나. 딱 기다려. 당신네들 싹 다 고소해서 콩밥 먹이게 해줄 테니까 하면서 사돈 팍 밀치고 손녀 사위 뺨을 때린 뒤 저와 함께 식장을 나왔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손녀는 순간 휘청였지만 그래도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손녀딸은 굴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바로 수임료를 내고 소장 준비를 시작했지요. 검사 출신에 누구보다 법에 대해 잘 아는 손녀는 그 변호사와 함께 환상의 콤비를 자랑하며 그놈이 뒤를 조사하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한 조사 끝 그놈을 고소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놈 고소당하고 거거거 전부 밝혀져 손녀 앞에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손녀는 꿋꿋하게 사건을 진행했고 결국 위약금의 민사소송에 줄소송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예 정면 돌파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이 과거를 숨기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밝히면서 자기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어필하게 되었네요. 손녀 사돈이 이 사건을 엿들은 절 찾아와 죽이겠다고 막 협박도 했는데 똑똑한 우리 손녀는 지금 뭐라고 말한 거냐고 살해 협박한 거냐고 하면서 바로 경찰을 불렀고 그게 증거로 남아 또 사돈까지 고소해버렸습니다. 쌍으로 법정에 서게 만든 손녀가 참 똑똑하다고 느껴졌어요. 결국 결혼 직전 그놈의 실체를 알게 된 손녀는 지옥문 앞에서 겨우 유턴하게 되었네요. 제 생각에는 하늘에 있는 애 엄마가 저를 그때 비상계단으로 가게 해준 것 같아요. 원래는 무릎이 아파서 절대 계단을 이용 안 했는데 그날따라 무슨 귀신이 들린 건지 계단으로 가려고 했으니 말이지요. 하여튼 손녀 다행히 마음을 추스렸고 저 또한 심장을 쓸어내렸네요. 사람이 아무 말 안 하면 등신 바보 취급받고 속여도 될 존재로 인식되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손녀 사위 그리고 사돈댁 아주 따끔하게 벌 받았으니 앞으로 절대 남 속이고 살지 말고 제대로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